판례 사건 번호는 97도 3349이다. 이 판결은 대법원이 1999년 9월 17일 선고한 사건으로 사건명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산국 외도 피 업무상 배임, 공문서 변조 공문서 행사 사건이다. 사건 개요를 쉽게 말하면 이렇다. 피고인은 회사 대표이사 지위에서 실제로는 회사에 현물 출자된 기자재 일부를 마치 외국 회사로부터 정상적으로 수입한 물품인 것처럼 꾸몄다. 그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조하여 은행에 제출했고 그 결과 한국산업은행이 수입결제대금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미국으로 송금하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회사는 필요하지 않은 외화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회사 재산에도 손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수입 면장 여러 장이 변조되어 제출된 사실도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재산 국외도피, 업무상 배임, 공문서 변조 공문서 행사 혐의가 함께 다투어졌다.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단순히 서류를 조작했는지 여부만이 아니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행위 당시의 판례에 따르면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이해될 수 있었던 행위를 나중에 판례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다시 말해 판례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바뀌었을 때 그 바뀐 해석을 과거의 행위에 적용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이나 형벌불소급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가 핵심이었다. 대법원의 판결 요지는 비교적 분명하다. 대법원은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라고 보았다. 그리고 형법이나 관련 처벌 조항에 대한 판례가 바뀌는 것은 법률 자체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래 법률에 들어있던 의미를 다시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행위 당시의 기존 판례에 따르면 처벌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더라도 나중에 판례가 변경되어 그 법률의 의미가 달리 확인되었다면 그 해석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결국 대법원은 이것이 헌법상 평등원칙이나 형벌불소급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하지만 이 판결에는 헌법적으로 생각해볼 비판점이 적지 않다. 형벌불소급 원칙은 단순히 법률 문구만을 기준으로 보는 형식적 원칙이 아니라 국민이 자신의 행위가 처벌되는지 여부를 미리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자유보장 원리이기도 하다. 현실에서 일반 국민은 법 조문만 읽고 행동하지 않는다. 실제로는 법원이 그 조문을 어떻게 해석해왔는지, 곧 판례를 보고 자신의 행위가 처벌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오랫동안 처벌되지 않는다고 이해되어 온 행위를 나중에 판례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처벌하게 되면 국민 입장에서는 사실상 뒤늦게 불이익을 받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판결은 형식적으로는 죄형 법정주의를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신뢰보호와 예측 가능성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평등원칙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같은 시기에 같은 유형의 행위를 한 사람이라도 누구는 판례 변경 이전에 재판을 받아 처벌을 피하고 누구는 판례 변경 이후에 재판을 받아 처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법 적용의 결과가 행위 자체보다 재판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법원은 이를 평등원칙 위반으로 보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비슷한 사람들 사이에 다른 결과가 생긴다는 점에서 충분히 비판의 대상이 된다. 형사법적으로도 이 판결은 논란이 있다. 형사법은 국가의 처벌권을 확대하는 학문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을 과도한 국가형 벌권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이 강하다. 그래서 애매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 판결은 판례 변경을 단순한 법률의 확인이라고 보면서 결국 국가의 처벌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기능하게 된다. 특히 복잡한 경제범죄나 행정형벌 분야에서는 법조문만 읽어서는 처벌 여부를 알기 어렵고 판례가 사실상 기준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영역에서 불리한 판례 변경까지 소급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보면 형사법의 보장적 기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 사건의 법의학적 쟁점은 살인이나 성범죄처럼 인체 손상, 사망 원인, DNA 감정이 중심이 되는 전형적인 법의학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좁은 의미의 법의학 쟁점은 크지 않다. 다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 증거의 진정성과 변조 여부를 과학적으로 확인하는 문제가 중요했다. 특히 수입 면장과 각종 무역 관련 서류가 실제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작성되었는지, 사후에 수정되거나 덧붙여졌는지, 원본과 사본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은 일종의 문서감정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인형 대조, 필적 확인,
문서의 작성 순서 분석, 종이와 잉크의 동일성 검토 같은 요소들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다시 말해 이 사건의 법의학적 쟁점은 사람의 몸이 아니라 문서와 증거의 진정성에 관한 법과학적 문제에 가까웠다. 과학수사 쟁점은 이 사건에서 오히려 더 중요하다. 첫째, 변조된 수임 현장과 관련 서류의 진위를 밝혀야 했다. 문서가 원래부터 존재하던 것인지, 나중에 조작된 것인지, 누가 작성에 관여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둘째, 자금의 흐름을 정확히 추적해야 했다. 산업은행이 어떤 근거 서류를 믿고 돈을 송금했는지, 그 돈이 실제로 어디로 갔는지, 정상적인 수입 대금이었는지 아니면 허위 거래를 가장한 해외 송금이었는지 확인하는 금융 추적이 중요했다. 셋째,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는지 밝히는 회계 분석이 필요했다. 이미 현물 출자된 기자재를 다시 수입한 것처럼 꾸몄다면 회사는 필요 없는 채무를 지게 되므로 자산 취득 경위와 채무 발생 구조를 회계 자료로 복원해야 했다. 넷째, 피고인의 지시와 직원들의 실행 사이의 관계를 입증해야 했다. 단순히 서류가 변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대표이사의 고의와 지시가 자동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니므로 내부 결제의 흐름, 업무 분장, 직원 진술, 제출 시점의 정황 등이 함께 분석되어야 했다. 결국 이 판결은 경제범죄 사건이면서 동시에 판례 변경의 소급 적용이라는 형법 총론의 큰 문제를 드러낸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대법원은 법률과 판례를 엄격히 구분하여 판례 변경 후에도 과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았지만 일반인의 상식과 법적 신뢰의 관점에서 보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도 있다. 그래서 이 판결은 법적 안정성과 국가형 벌권 행사 사이에서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둘 것인지 묻는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수사기관과 법원에 유리한 판결이지만 피고인의 예측 가능성과 형사법의 보장적 기능이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한 비판 여지가 남아있는 판결이다.